이번 시간에는 세무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법인세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법인세는 법인이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소득은 뭘까요? 이익, 벌어들인 거. 우리 회계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 뺀 이 이익, 이게 벌어들인 거 소득이란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건 회계상 용어인 거고 우리 세법상으로는 입금에서 송금을 뺀 걸 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수익과 입금이 비슷하긴 한데 완전히 같진 않고 비슷한 개념. 비용과 송금도 비슷하긴 하지만 완전히 같지 않은 개념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회계에 있는 수익 비용이란 용어 대신 우리 세법에선 별도로 입금, 송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요거 이제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이런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수익에서 보고 있는 것 대부분이 입금이지만 수익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다는 아니고 입금으로 보지 않는 항목도 있고 그리고 회계에서 이제 수익으로 보지 않지만 세법에서 입금으로 보는 항목들도 그런 게 있거든요. 비용도 마찬가지. 회계에서 비용으로 보고 있지만 세법상 송금으로 보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제 회계에서는 비용이 아니지만 우리 이제 송금으로 보는 이런 항목들도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조정하는 거 자체, 조정하는 절차 자체를 세무조정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게 세무조정인데 이 세무조정은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 회계에서 얘기하는 벌어들인 거, 이익에 대한 거를 우리 세법상 소득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을 이제 세무조정이라고 본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소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럼 소득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소득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각삼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그리고 미완료소득, 청산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부과한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주가 되는 거는 바로 이 각삼도 소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각삼도 소득금액에 대한 계산 구조부터 한번 먼저 보시고 좀 이따가 세무조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가지고 뭔가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면 각삼도 소득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다가 아니라 이 소득금액에서 바로 세율을 곱해서 법인세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조금 더 공제해 줄 게 있으면 공제해주고 각삼도 소득금액 중에서 과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들 뭐 법인세법이나 조특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것들 빼주고 그리고 2월 결손금에 대한 걸 빼주고 나서 과세 표준이란 게 나오게 되면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법인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네, 2월 결손금이란 용어도 좀 보시면 2월 결손금 보기 전에 결손금부터 생각하시면 이게 벌어들인 게 아니라 손실 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세법상 개념에서는 입금보다 송금 총액이 더 큰 거. 그래서 이제 손해가 난 거 이런 걸 결손금이라고 하는 거고요. 2월 결손금은 단기가 아닌 정기부터 이제 결손이 나서 넘어온 그런 이제 금액을 2월 결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2월 결손금을 공제해주는 이유는요.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아까 각 사업년도 기본이 되는 소득, 각 사업년도 소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각 사업년도 소득이 이렇게 사업년도를 쪼개서 각 사업년도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요 과세하는 이제 중에 기간 단위 과세로 인해 가지고 기업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1기부터 4기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있는데 A법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1기에도 소득이 100이 발생하고 2기, 3기, 4기에 다 100이 발생해서 총 토탈로 치면 400이 발생한 이런 법인이 있고요. B법인 같은 경우에는 1기에는 처음 신설이 되다 보니까 좀 이제 고전을 해가지고 결손금이 200이 났고 그래서 요거 이제 시설 투자나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났긴 했지만 2기부터는 요게 이제 투자했던 게 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들여 가지고 이제 소득이 쭉쭉쭉 증가하는 그런 회사가 있더라. 근데 전체적인 1기부터 4기까지 토탈 개로 따져본다 그러면 여기도 소득은 400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법인세가 사업연도별로 과세를 하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요거 갖고 세율만 생각해 본다 그러면 세율이 10%다 그러면 A법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40을 내게 됩니다. 근데 B법인 같은 경우에는 결손난 때는 세금을 안 낸다 하더라도 이제 이익이 날 때 벌어들인 게 있을 때 낸 부분만 이제 가지고 세율을 곱하게 되면 60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똑같이 사업연도를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면 400이라는 소득 자체는 동일할 텐데 요런 이제 기간 단위 과세를 함으로 인해 세액이 달라지는 그렇게 달라져 가지고 조금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요런 부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5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이다 그러면은 요 결손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겠다. 공제를 해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과세되는 게 아니라 그럼 요 200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요쪽에서 공제를 해주게 되면 2기에 벌어들인 소득은 100이었지만 공제를 이제 마이너스 100을 해줘서 과표가 0이 되는 거고 이쪽에서 남아있던 200 중에 다시 100에 대해서 하게 되면 이제 이 100이 과세 표준이 돼서 총 여기도 이제 10% 한다 그러면 세율 똑같이 곱한다 그러면 세액이 40이 되게 되니까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최대한 기간 단위로 과세하는 거에 대한 차이를 줄여주는 차원의 이제 그런 취지에서 있는 게 2월 결손금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15년 이내 발생한 2월 결손금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2월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까지 이렇게 공제를 해주게 되면 최종 세율 곱하기 전 단계인 과세표준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사함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나오고 나서 세율 곱하게 되면 각사함도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그리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미완료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요 산출세액들을 다 같이 하나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적어가지고 당해년도, 그해년도 이제 법인세 산출세액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소득 중에 청산소득은 빠졌는데 청산소득은 별도의 신고서에 그렇게 해서 청산소득 법인세로 이제 신고 납부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나머지 세 가지 소득에 대해서는 하나의 신고서로 해서 사업연도별로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러고 이게 산출세액을 직접 다 납부하느냐? 그렇진 않고 각종 이제 세제 혜택인 뭐 공제 감면세액이라든가 아니면 불이익인 가산세 이런 것까지 가감하고 나면 이제 최종 기업이 법인이 부담해야 될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법인세 계산 구조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셨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중요한 게 그럼 각사함도 소득금액 나오는 부분까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아까 각사함도 소득금액 구하는 거 그걸 보시게 되면 각사함도 소득금액은 이런 식으로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뭔가 차이 나는 거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뭔가 돼 있죠. 이렇게 차이 나는 걸 조정해서 각사함도 소득금액으로 이제 산출하는 그런 과정, 그런 조정하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그럼 아까 벌어들인 거 얘기하면서 각사함도 소득금액은 입금에서 송금을 뺀 게 각사함도 소득금이라고 했는데 그럼 입금을 각각 구하고 송금을 각각 구해서 빼서 각사함도 소득금액을 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장부를 2개 만들어야 되는 불합리한 면이 발생하거든요. 어차피 법인이 각종 이제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정확한 정보, 경영 성과라든가 재무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손익계산서, 뭐 재무상태표 이런 이제 걸 도출을 해놨고 그 손익계산서에 의해서 기업 경영 성과를 반영한 당기순이익이 이미 도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수익과 입금이 그렇게 다르지 않고 비용과 송금이 또 그리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 나는 것만 조금씩만 조정을 해주면 각사함도 소득금액을 쉽게 도출할 수 있으니까 굳이 각각 입금, 송금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세무조정을 거쳐서 소득금액을 산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당기순이익과 각사함도 소득금액은 차이가 나게 될까? 결과적으로 왜 수익과 입금은 차이가 나고
비용과 송금은 차이가 나게 될까? 이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차이 난 이유 자체는 보시면 기업회계와 우리 세무회계, 세법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업회계는 말 그대로 기업의 이익을 측정해서 경영 성과를 제공하고 재무적 정보를 전달하는 걸 그걸 이제 목표로 삼는 데 반해 우리 세법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과세소득을 계산해서 국가 재정 조달을 위한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큰 목적인 거고 요 세수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제 조세 부담의 공평성도 유지해야 되고 납세자 간 소득 계산의 통일성도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큰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세법에서 보는 손익인식 시기와 회계에서 보는 수익 비용 인식 시기가 다릅니다. 기업 같은 회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경영 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익은 발생주의, 그리고 비용은 그 수익에 대응하는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비용을 인식하게 되는데 반해 우리 세법은 이런 경영 성과라기보다는 법률적 관계가 조금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법은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송금은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입금과 송금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서 과세소득이 조금 더 이제 빨리 과세될 수도 있고 늦게 과세될 수도 있는 이런 시기 차이긴 하지만 이런 이제 추가하는 바가 다르게 인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소득 개념 자체도 기업회계는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거, 손익거래에서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손익계산서상에 나와 있는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벌어들인 거라고 보는데 세법에서는 꼭 손익거래뿐만 아니더라도 순자산이 증가한다. 우리 혹시 회계에서 자본으로 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세법에서는 순자산이 증가하는 개념으로 봐서 과세소득을 증가시켜서 과세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보는 이제 소득 개념의 차이도 좀 다를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비용 측면 이게 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회계는 그냥 인정되는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는데 반해 우리 세법은 지출된 거는 맞지만 각종 이 지출된 거를 전부 다 송금으로 인정하기에는 뭐 과도한 소비 문화가 조장된다던가 아니면 이게 업무 무관 경비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재 목적이라던가. 그렇기 때문에 송금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비용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송금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정해놓은 부분도 있고 또 실제 지출은 안 됐지만 정책적인 목적에 의해 가지고 이건 특별하게 송금으로 봐주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세 정책의 목적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당기순이익과 각선도 소득 금액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것 때문에 뭐 경제적 계산 차이도 이제 인한 차이가 발생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런 차이들이 일시적인 차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당기순이익과 각삼도 소득 금액이 영원히 차이가 상쇄되지 않는 영구적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건 결과론적 얘기니까 뭐 이것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결과론적으로 이런 차이들도 발생한다는 거, 그 정도 이제 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그래서 요 차이 아까 얘기했던 추구하는 목적이라든가 뭐 정책적 목적에 따라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 그래서 이 조정해서 각산도 소득을 도출하는 이런 과정 자체, 요거를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말로만 이제 해가지고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그냥 개념적으로 한번 또 접근을 해볼게요. 일단 이쪽을 보시면 이거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이게 가만 보시면 약간 우리 손익계산서에 있는 매출액, 매출원가, 뭐 판관비, 뭐 영업의 수익 이런 이제 이런 구조로 그려져 있는데 아무튼 수익 비용들이 나와 있고 이제 보시면 회계 기준에 따라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순이익 벌어들인 게 30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우리 세법상으로는 이제
뭐 저 수익에 해당되는 게 입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일치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아까 벤 다이어그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에서는 회계에서는 수익을 100으로 받지만 우린 어떤 목적 때문에 정책적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추구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입금은 120이더라. 그럼 이 차이 나는 걸 조정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 나는 걸 조정해 주게 되면 여기서 여기로 되려면 플러스 20이라는 걸 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똑같이 40, 40이니까 차이 나는 게 없으니까 조정할 게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회사는 회계에서는 비용을 20으로 잡았는데 우리가 보니까 비용이 20이 아니고 송금이 20이 아니고 30이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여기로 가는 거니까 플러스 10만큼 해줘야 이쪽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기업에서는 이제 비용을 10으로 잡았는데 이쪽에서는 우리가 보는 송금은 0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0을 해줘야 이 10에서 마이너스 10을 해줘야 0이 되는 거. 그리고 감가상각비라는 건 똑같으니까 조정하는 게 없을 거고요. 이제 동일하면 조정하는 게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수이자 수익으로 잡았는데 지금 회사는 수익으로 잡았는데 우리는 입금은 제로니까 여기서 또 맞춰주려면 마이너스 5. 그리고 간주입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선 간주입금은 이제 수익을 0으로 받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입금이 7이더라. 그럼 여기서 플러스 7을 해줘가지고 요 각사함도 소득금액을 구한다는 거. 여기서 해당되는 입금에 얼마 있구나. 입금 장부 따로 정하고 입금 총액 따로 구하고 송금이 얼마 있구나. 송금 장부 구해서 송금 총액을 따로 구해서 각사함도 소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서 조정을 한다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30인데 지금 보시면 비용은 어차피 마이너스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플러스 20은 그냥 내려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0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0 그리고 마이너스 0이니까 없는 거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5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7 이렇게 돼서 플러스 되는 것들만 쭉 더해보면 이제 37 마이너스 되는 것들끼리 더해보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뭔가 플러스 해주는 그런 조정 요거를 특별히 가산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해주는 거 요거를 특별히 차감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30에서 37 더하고 15 빼서 각사함도 소득금액 나오는 거는 52가 나온다는 거. 이게 우리 각사함도 소득금액을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세무조정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세무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세무조정은 의의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또 반복인데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래서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입금과 송금을 가감조정,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했잖아요. 그렇게 조정함으로써 이제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득인 각사함도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일련의 절차를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표로 한번 보시면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건 항상 입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가 수익으로 잡았지만 이 기준이 되는 건 입금인 거고 이 수익을 입금으로 맞춰주는 과정에서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가 발생할 테고 이게 또 기준이 되는 건 송금인데 회사가 잡은 비용에서 출발해서 이 송금으로 맞춰주는 과정에서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가 발생할 거고 그리고 여기 비용 자체는 마이너스가 있는 거니까 요 마이너스 플러스 돼 있는 요거는 최종 마이너스가 될 테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된 건 최종 플러스가 된다는 거.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 가산조정은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인 거, 요걸 가산조정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인 거, 마이너스인 거, 요걸 차감조정이라고 얘기해서 결산상 당기순이익에서 가산조정, 차감조정 감안해서 각 사람도 소득을 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 이제 가산조정, 요거 차감조정.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럼 세무조정이라는 거 이렇게 차이 나는 거 자체에 조정하는 걸 세무조정이라고 얘기하느냐?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이게 좁은 의미의 세무조정은 이렇게 산입, 불산입하는 걸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보다 조금 넓은 의미의 세무조정을 보신다 그러면 이 당기순이익에 반영해 놓는 거, 말 그대로 결산상에 우리 이제 반영해 놓는 그거 자체를 결산조정이라고 해요. 결산서에 통해서 조정해 놨다, 반영해 놨다고 해서 결산조정이라고 하고요. 결산서 반영 이후에 아까처럼 산입, 불산입이라는 걸 거쳐서 조정을 해서 각 사람도 소득 금액을 구하는 이런 조정을 특별히 신고조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로 얘기하게 되는 거는 이 신고조정이 대부분이긴 하는데요. 이 결산조정 자체도 있다는 거, 그런 거 좀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거고, 이 결산조정을 특별히 좀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결산조정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어서 나오는 결산조정 사항이라는 것과 신고조정 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조금 의미가 있어서 이 내용을 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산조정은 아까 얘기한 대로 결산 확정 시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분계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부상에 반영해 놓는 것 자체, 그거를 결산조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외에 이 비슷하지만 좀 이제 결산조정 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특정의 손비 항목, 입금은 아니고요. 특정의 손비 항목 중에서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그러니까 결산서상의 비용으로 처리해야만 세법상도 송금으로 인정되는 항목들, 이런 거를 이제 꼭 이제 찝어서 결산조정 사항이라고 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결산조정 사항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외부와의 거래 없이 법인이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손비 계상 여부나 손비 크기가 결정되는 항목, 그런 것들이 결산조정 사항에 해당이 된다. 결산조정 사항, 결산조정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내부적인 이제 추정 경비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우리 법령상에는 결산조정, 신고수정 이런 용어 자체는 나와 있진 않아요. 다만 법령상의 법전에 보게 되면 이제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송금에 산입된다, 이런 규정 정도로 나와 있다는 거, 그런 문구가 있다 그러면 그건 결산조정을 얘기하고 결산조정 사항을 얘기하고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이제 의사결정에 따라 이런 이제 손비 계상 여부나 손비 크기가 결정된 항목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보면 우리 대표적인 여기 감가상각비가 나와 있는데, 감가상각비는 자산 이제 취득 원가 이거 배분하는 금액인 거잖아요. 혹시나 회사의 자산이 100이었는데 이 100을 이제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배분하는 그런 금액인데, 만약에 이제 회사가 1기부터 4기, 5기까지 쭉 해서 이 100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20, 20, 20 이렇게 계상할 수도 있고, 이 어차피 범위액 내 금액이다 그러면 1기에는 계상하지 않았다가 2기에는 40 계상했다가 3기에는 또 계상하지 않았다가 4기에는 40 계상했다가 5기에는 또 이제 20 계상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 마음대로 이 비용 배분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회사가 이제 여기 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송금 산입 여부가 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사항이다.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얼마 이제 송금에 이제 인식을 할지 그거는 회사의 선택이라는 거. 그래서
단기에 비용 처리를 회사가 이렇게 하면 인정을 해주는 거고, 만약에 비용 계산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굳이 경정 청구라든가 뭐 송금 산입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비용 계산하지 못했다 그럼 다음 기에 이런 식으로 송금으로 범위 내에서 이제 인식을 하면 되니까 그런 사항들이 이런 결산 조정 사항에 해당이 되는 항목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쭉 결산 조정 사항에 대한 특징 같은 걸 얘기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결산서에 회사가 결산서에 계상한 사업연도가 송금의 귀속 시기가 되는 거고, 비용 처리를 못하면 경정 청구가 불가하다. 왜냐하면 다음 기에 결산서에 비용 계상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시면 이 법인세법에서 결산 조정을 강제하고 있는 이유는요. 법인도 보호하고 이해관계자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회사가 이제 저런 식의 단기순이익, 감가상각비가 있었는데 그 감가상각비를 단기순이익에 반영을 하지 않아서 단기순이익이라는 게 100이 나왔다. 100이 나왔다. 그랬다가 나중에 뭐 이게 외부와의 거래도 아니었는데 뭐 신고 조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산입을 해서 50만큼 줄여놔서 결과적으로 각사함도 소득 금액은 이렇게 50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었다고 볼게요. 그럼 지금 실제 회사의 이제 소득은 50인데 100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거 당기순이익 100이니까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높게 났으면 배당을 해야지. 이런 식의 회사에 배당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법인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배당 압박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주주 입장에서는 실제 소득은 50인데 100으로 이제 주주들이 보는 이제 재무 정보는 100이라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정확한 재무 정보를 받아볼 수 없다는 그런 이제 우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객관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되지만, 이런 내부적으로 회사가 이제 송금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딱 못 박아놓고 재무 정보에다 반영을 해야만 된다. 이런 취지에서 결산 조정 사항을 강제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 조정 사항에 대한 특징들 이렇게 쭉 봤고요. 그래서 결산 조정 사항에 대한 항목들 예시들 보시면 이제 뭐 감가상각비, 충당금, 준비금 이런 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진짜 뭐 돈을 지출을 해가지고 외부하고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라 회사의 정책 목적상 아니면 뭐 내부 결정에 따라 원래 비용은 100으로 하겠어, 50으로 하겠어, 이런 식의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런 항목들이 보통 결산 조정 항목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쭉 보시면 될 테고, 이게 좀 특별한 결산 조정이 있는데 뭐 아래 거 보면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 등을 인정한 자산의 평가 손실. 요거는 조금 우리가 특별한 결산 조정 사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른 결산 조정 사항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이제 송금으로 인식을 하면 그 송금 인식한 시기가 그 송금의 귀속 시기가 되는데, 요 자산의 평가 손실 같은 경우엔 평가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꼭 결산서에 반영을 해야지, 그 이외의 사업연도에 반영을 한다 그러면 요거는 인정을 해주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산의 평가 손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재고자산, 지금 재고자산이다 그러면 파손이나 부패 등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결산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 혹시나 뭐 유가증권이다 그러면 유가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건 이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부도가 발생했다거나 부실직무 기업이 됐다. 된 날이 속한데 그때 이제 유가증권 감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유형자산이다 그러면은
이제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천재지변, 화재, 뭐 수용, 그리고 뭐 채직약, 이제 채굴의암, 이제 뭐 이제 폐광, 요런 이제 폐광으로 인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근데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나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해서 감액되는 금액이 확정이 됐을 때, 그 해당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한해서 이렇게 결산 조정을 반영해야만 인정을 해준다는 거. 이게 조금 이제 특이한 거다. 다른 건 회사가 임의적으로 아무 때나 결산서에 반영해도 되지만 이런 자산의 평가 손실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나 가액이 확정됐을 때 반영해야만 결산 조정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 조정 사항에 대한 내용까지 쭉 봤고요. 다음에 보시는 건 신고 조정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신고 조정은 결산서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신고서상에 산입이나 불산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반영하는 걸 얘기한 거거든요. 세무조정계산서에 입금 또는 송금으로 계상하는 것 자체, 이걸 신고조정이라고 얘기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신고조정 사항에는 입금은 모든 입금은 다 신고조정 사항인 거고요. 그리고 결산조정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송금이면 나머지는 다 신고조정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강제적 신고조정 사항과 임의적 신고조정 사항으로 좀 나누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하나씩 보시면 일단 강제적 신고조정 사항, 무조건 이제 회사가 회계 처리를 뭐 결산 조정이라고 하겠죠. 결산 조정을 통해 반영을 하거나 만약에 이 결산 조정도 놓쳤다 그러면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뭐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이라는 이런 신고 조정을 통해 가지고 무조건 해당되는 그런 확정된 사업연도에 무조건 그해 연도에 입금과 송금으로 꽂혀야 되는 그런 항목들, 이런 게 강제적 신고조정 사항이다. 이 예시 보시면 입금들이 많죠. 뭐 간주 입금, 그리고 뭐 이제 송금 불산입하는 항목들, 뭐 한도 초과액이라든가 이런 거, 각종 한도 초과액, 이런 거는 그해년도 무조건 송금으로 인정될 수 없으니까 송금 불산입이라는 걸로 반드시 조정을 해줘야 되니까 이런 항목들이 있다. 회사가 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수익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그해년도 입금이 아니니까 입금 불산입 해줘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산 조정 사항을 기억하면 그거 외에는 다 신고 조정 사항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셔도 될 듯합니다. 이게 강제적 신고 조정 사항이고요. 이제 강제적 신고 조정 사항 외에 임의적 신고 조정 사항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신고 조정 사항이긴 하지만 결산 조정 사항이랑 약간 비슷한 성격인 거예요. 원래는 결산서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반영을 하려고 딱 봤는데 기업 회계 기준하고 충돌을 하는 거죠. 이제 회계 감사를,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회계 기준상에 이거는 결산서에 반영을 할 수 없는 그런 항목들로 돼 있는 거고, 우리 세법에서 보니까 비용 계상 안 하면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면서 충돌을 해버리는 거죠. 회계 기준을 따르자니 회계 기준 위반인 거고, 그리고 세법을 따르고 싶지만 이제 회계에서는 이제 계상하지 말라 그러고, 세법에서는 계상하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세법에서 한 발 물러서서 그래, 그런 이제 이런 기업 회계 기준에 위배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송금 산입 뭐 이런 이제 신고 조정에 의해 가지고 가능하도록 허용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항목들이 임의신고 조정 사항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의신고 조정 사항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또 특별히 잉여금 처분이 필요한 신고 조정 사항이 있고 필요 없는 신고 조정 사항이 있는데, 각종 이제 이런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잉여금 처분이 필요 없이 회사가 결산조정상에 결산서상에 반영을 못했다 그러면 뭐 송금 산입, 뭐 일시상각 충당금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신고 조정이라는 걸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잉여금 처분이 필요한 신고 조정 사항은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같은 거, 그런 이제 항목들이 있는데, 이제 보시면 세무조정 계산서에
이를 송금 산입함과 동시에 주주총회에서 당해년도 이익을 처분할 때 반드시 적립금으로 이제 적립을 해둬야만이 이제 우리도 송금 산입을 해줄 수 있겠다. 그런 항목들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 강의 들으신 분들이 신규분들이 많으신데 아직은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으면 좀 보류했다가 나중에 한 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신고조정사항에 이런 게 있다 보셨고요. 다음에 보시는 건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비교하는 항목인 거예요. 처음 개념 잡을 때는 요 표 보면서 좀 이제 참고하실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결산조정사항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송금 산입이 안 된다. 말 그대로 비용으로 인정해야만이 송금으로 이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런 항목들인 거고 대부분 추정경비면서 열거돼 있어요. 아까처럼 뭐 이제 결산조정 사항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해당이 된다. 이렇다기보다는 세법 법전에서 보면 이제 계상해야만 송금으로 인정된다. 뭐 이런 항목들, 그런 식의 항목들로 이제 법전에서 보실 수 있는 거고 송금 산입 여부도 이제 회사의 선택인 거고 회사의 선택이니까 송금 귀속 시기도 비용 계상한 사업연도가 된다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거겠죠. 결산조정사항은 경정청구가 불가하다는 거. 그에 반해 신고조정사항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이제 신고조정사항이 해당이 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산조정으로 반영하거나 결산조정에 반영을 못했다 그러면 신고조정을 통해서 산입, 불산입이란 걸 하거나 그것도 못했다 그러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음 보시는 건 세무조정 부류 중에 이제 자기조정과 외부조정이 있다. 이거는 그냥 조정을 누가 하느냐, 조정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그런 분류인 거예요. 이제 회사 스스로 조정계산서를 직접 작성해서 조정을 한다 그러면 자기조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게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외부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외부 세무조정 대상 법인은 이렇게 쭉 정해놨거든요. 이런 외부 세무조정 대상 법인이 외부 조정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무신고한 걸로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정 기준 이상의 법인들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외부 조정으로 신고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걸로 이제 이런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네. 세무조정에 대한 내용 이렇게 쭉 한번 보셨고요.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